아이고, 이게 뭐냐? 나보고 이런 차가운 탕수육이나 처먹으라고? 어머니, 맨날 구두쇠처럼 아끼느라 평소에 비싼 음식 드시기 힘드실 텐데 이거라도 드리는 게 어디예요? 저희 한참 돈 나갈 때도 많고 가뜩이나 요즘 경기도 안 좋아서 한 푼이라도 더 아껴야 되는 거 모르세요? 뭐라고? 진우야, 오늘 내가 온다고 특별히 준비한 음식이 이거니? 엄마! 지혜가 바쁜 와중에 이거라도 준비한 건데 왜 사람 무한하게 화를 내고 그래? 그리고 엄마 원래 탕수육 좋아하잖아. 기왕 차린 거 맛있게 드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오랜만에 아들 집에 저녁 초대를 받아 한껏 들뜬 마음으로 달려왔건만 저를 맞이한 건 정성스럽게 차려진 저녁상이 아니라 기름기가 하얗게 엉겨붙어 있는 딱딱하게 굳어버린 탕수육 몇 조각이었습니다. 평생 몸에서 떠날 줄 모르는 비린내 참아가며 생선 장사에서 자식 뒷바라지 했는데 이제는 이런 찬밥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차가운 탕수육 한 접시가 저와 아들 며느리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 그땐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가 어떻게 무너진 자존심을 되찾고 인생의 주도권을 다시 가져오게 되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영상 오른쪽 아래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저는 올해 67, 김숙희입니다. 젊은 시절 남편은 안타깝게도 음주운전 화물차에 치여 먼저 세상을 떠나고 평생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며 아들 하나 키우느라 꽤나 고생했습니다. 제 아들 진우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지만 아직도 결혼 생활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나이라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할까 싶어 지금도 여전히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고 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 진우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셨어요? 이번 주 토요일에 저녁 같이 먹어요. 지혜가 요리 솜씨 좀 뽐내고 싶대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 목소리에 제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요즘 바쁘다며 연락도 뜸했던 아들이 먼저 저녁을 함께 하자니 얼마나 기쁜지 몰랐죠. 마지막으로 아들 집에 방문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래, 그럼 내가 과일이라도 사갈까? 아니에요, 엄마. 그냥 오세요. 지혜가 다 준비한대요. 특별한 요리도 한다고 하니까 기대하세요. 이런 말을 들으니 며느리에 대한 마음이 한결 누그러졌습니다. 사실 그동안 며느리 지혜가 저에게 썩 친절하지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조금 서먹했던 것이려니 생각했는데 결혼한 지 5년이 지났는데도 항상 저를 대할 때면 어색한 표정을 짓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직접 저녁을 준비한다니 분명 마음을 바꾼 모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알았어. 그럼 토요일에 보자. 요즘 회사는 어떠니? 많이 바쁘지? 네, 요즘 새 프로젝트 때문에 야근도 많고 그래요. 엄마도 건강 잘 챙기세요. 그래. 엄마 걱정은 하지 말고 일 열심히 해.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한껏 부풀었습니다. 달력을 보며 토요일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오랜만에 아들 얼굴도 보고 손주들도 만날 생각에 설레었지요. 사실 최근에 제가 큰 결정을 내리려고 했습니다. 평생 아끼면서 모아온 돈으로 마련한 상가 건물이 있는데 이걸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시장 안에 위치한 2층짜리 상가 건물인데 월세가 꾸준히 들어오는 귀한 재산이었습니다. 이제 나이도 들고 제가 죽고 나면 어차피 아들에게 갈 재산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겠다 싶었지요. 아들과 며느리가 변하는 모습을 보니 더욱 그 결심이 굳어졌습니다. 제가 상가를 물려준다는 이야기는 아직 하지 않았지만 이번 기회에 자연스럽게 꺼내볼 생각이었죠. 오랜만에 아들 집에 갈 생각에 어찌나 기분이 좋던지 집안 청소를 하면서도
콧노래가 절로 나왔습니다. 주키 씨, 토요일에 아들 집에 간다면서 기분 좋으시겠네. 오랜 단골이자 이웃인 박씨 아주머니가 제 생선 가게에 들러 말을 걸었습니다. 네, 아들이 직접 전화해서 초대했어요. 며느리가 요리도 한다고 하니 얼마나 기대되는지 몰라요. 그래요? 우리 애들은 다들 바쁘다고 1년에 한 번 얼굴 보러 오는 것도 귀찮아 하던데. 효자네, 효자. 맞아요. 그래서 더 기쁘네요. 아마 손주들도 많이 컸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본 게 2달 전이거든요. 드디어 토요일. 저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머리도 하고 평소에 아끼던 옷도 꺼내 입었습니다. 손주들 용돈도 챙기고 아들 부부에게 줄 작은 선물도 준비했지요. 비록 값비싼 선물은 아니었지만 마음을 담아 고른 것들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마지막으로 머리를 만지고 설레는 마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아들 집으로 향하는 길, 창밖의 풍경도 오늘따라 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아들 집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상냥했지만 왠지 표정은 그리 반갑지 않아 보였습니다. 눈빛이 차갑고 입꼬리만 살짝 올라간 미소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제 착각이라고 생각했지요. 오랜만이구나. 진우는 어딨니? 회사에서 전화 와서 방에서 통화 중이에요. 금방 끝난대요. 거실로 들어가 보니 의외로 조용했습니다. 손주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애들은 어딨니? 친정엄마 집에 보냈어요. 주말이라 놀러 가고 싶다고 해서요. 그래, 아이들 보고 싶었는데 며느리는 어색하게 웃기만 할 뿐 별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식탁에는 아무것도 차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냄새도 나지 않아 요리를 하는 모양새도 아니었지요. 지혜야, 아직 요리 안 했니? 아, 그게 제가 오늘 너무 바빠서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며느리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의아했지만 그저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전화통화로 며느리가 요리 솜씨를 뽐내겠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지만 뭔가 착오가 있었나 보다 하고 생각했지요. 아들은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거실에 덩그러니 혼자 앉아 있으니 시간이 더디게 흘렀습니다. 한 10분쯤 지났을까 며느리가 접시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어머니, 여기요. 이거 드세요. 제 앞에 놓인 것이 바로 그 차가운 탕수육이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냐? 나더러 이런 차가운 탕수육이나 먹으라고 내놓는 거니? 며느리가 저에게 내민 접시에는 차갑게 식어서 딱딱하게 굳어버린 탕수육 몇 조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분명 어제, 아니 그제 먹고 남은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요즘 돈도 없으실 텐데 평소에 비싼 음식 드시기 힘드신 거 아니에요? 이거라도 드리는 게 어디예요? 저희도 돈 나갈 때 많아서 아껴야 하는 거 모르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오랜만에 아들 집에 저녁 초대를 받아 얼마나 설레었는지 모릅니다. 아침부터 기분 좋게 머리도 하고 평소에 아끼던 옷도 꺼내 입고 왔는데 저를 맞이한 것은 먹다 남은 차가운 탕수육이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여전히 따뜻한 인사 대신 휴대폰을 귀에 대고 있었죠. 네, 부장님, 알겠습니다. 그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통화를 끝내고 아들은 저를 쳐다봤습니다. 반갑게 달려와 인사할 줄 알았는데 그저 엄마 왔어요? 한마디만 던지고는 거실 소파에 앉아 다시 휴대폰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우야, 오늘 내가 온다고 특별히 준비한 음식이 이거니? 아들은 휴대폰 화면만 쳐다보면서 대답했습니다. 엄마,
지혜가 바쁜 와중에 이거라도 준비한 건데 왜 사람 무한하게 화를 내고 그래요? 그리고 엄마 원래 탕수육 좋아하잖아요. 기왕 차린 거 맛있게 드세요. 제가 좋아했던 건 따뜻한 탕수육이었지. 이렇게 차갑게 굳어버리고 딱딱해서 먹을 수도 없는 3일을 굶어도 안 먹을 것 같은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잘 먹을게. 마음은 상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모인 자리에서 더 이상 서운함을 내색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젓가락을 들어 탕수육 한 조각을 집었습니다. 기름이 굳어 하얗게 변한 탕수육은 딱딱하고 차가웠습니다. 씹을수록 입안 가득 퍼지는 식은 기름 냄새에 목이 메어왔습니다. 아들은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며느리 지혜는 다리를 꼬고 앉아 TV를 보며 키득키득 웃고 있었습니다. 물 좀 줄 수 있겠니? 목이 마른 지 한참이 지났지만 아무도 저에게 물 한 잔 건네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하고 나서야 아들 진우는 귀찮은 듯 일어나 냉장고에서 물병을 꺼내 탁 하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컵도 없이 말이죠. 여기요. 저 바쁘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냉장고에서 꺼내 드세요. 이런 상황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아니면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제 아들이,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저를 이렇게 대하다니요. 나 화장실 다녀오마. 저는 씁쓸한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적어도 화장실에서는 잠시 마음을 추스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화장실로 가는 길에 아들 부부의 방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그 틈으로 며느리가 아들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기야, 잠깐 들어와 봐. 아들이 소파에서 일어나 방으로 향하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 얼른 돌아가셔야 우리가 편하지 않겠어? 상가 건물만 물려받으면 우리도 숨통 좀 트일 텐데. 곧 그렇게 될 테니까 너무 걱정 마. 노인네 나이도 많고 몸도 안 좋은데 앞으로 얼마나 더 살겠어? 아들의 말의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아들이, 제가 평생 애지중지 키워온 아들이 제가 빨리 죽기를 바라고 있다니요. 어머니 상가만 물려받으면 우리 인생 대박인데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어머니는 맨날 아낄 줄만 알았지. 돈 쓸 줄도 모르는데 갖고 있으면 뭐해? 우리가 써야 의미가 있지. 맞아. 엄마가 저 나이에 그 돈으로 뭐 하겠어? 우리가 아파트라도 한 채 더 사야지. 근데 혹시 어머니가 다른 친척들한테 나눠줄 생각은 아니겠지? 걱정 마. 엄마는 날 제일 아끼니까 당연히 내가 다 물려받을 거야. 오늘 저녁에 상가 물려받는 서류 작업 좀 얘기해볼까? 그래. 얼른 시작하자고 슬쩍 찔러봐. 나이도 많으니까 갑자기 무슨 일 생길 수도 있잖아. 증서 받아놓고 빨리 팔아버리자. 알았어. 오늘 저녁에 그 얘기 꺼내볼게. 저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이 떨려왔고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조용히 물러나와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화장실은 가지도 못했지만 더 이상 그 집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우야, 나 이제 갈게. 갑자기 일어나는 저를 보고 아들이 물었습니다. 벌써요? 왜 그렇게 급히 가세요? 저녁도 제대로 안 드셨는데. 제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갑자기 좀 피곤해서 이만 쉬러 가야겠다. 아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오세요. 그리고 엄마 상가 관련해서 의논할 일도 있는데. 그 말을 들으니 속에서 열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다음에 얘기하자. 며느리도 억지 미소를 지으며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어머니, 조심해서 가세요. 다음에는 탕수육보다 더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저는 더 이상 그 집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천금같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아들 집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참았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평생 아껴온 자식이, 그리고 며느리가 이제껏 저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제가 빨리 죽기만 기다리고 물려받을 재산만 탐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말입니다. 내가 지금껏 뭐 때문에 이렇게 살아왔나. 저는 하늘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이제는 전혀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밤새 뒤척이다 새벽녘에야 겨우 잠이 들었지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에게 상가를 물려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수키 씨, 어제 아들 만나고 왔다면서요? 즐거웠어요? 며칠 후 시장에서 박씨 아주머니가 또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그랬어요. 아들도 바쁘고. 어머,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요.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그래요. 마음속에 쌓인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지만 자식 얘기를 남에게 하기는 싫었습니다.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마음이 무거워 평소보다 더 천천히 걸었습니다. 저기 혹시 김숙희 여사님 맞으세요? 갑자기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저는 돌아봤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에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은 신사가 저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네, 저를 아세요? 역시 맞으시군요. 저 모르시겠어요? 박성민입니다. 30년 전 시장에서 일하던 그 어린 학생 말이에요. 순간 오래된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30년 전 어린 나이에 부모를 모두 잃고 혼자 시장에서 일하며 고등학교에 다니던 소년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가 대학 진학을 포기하려 할 때 제가 너무나도 딱한 마음에 아무 조건 없이 학비를 보태준 일이 있었지요. 아이고 성민이 정말 너구나. 세월이 많이 흘렀네.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정말 오랜만입니다. 여사님 덕분에 전 잘 지내고 있어요. 제 사무실이 여기 근처에 있는데 잠깐 차 한잔 어떠세요? 오랜만에 뵈니 너무 반가워서요. 그리고 사실 드릴 말씀도 있고요. 오랜만에 만난 제게 무슨 할 말이 있을지 조금 의아하긴 했지만 저는 성민이와 함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사무실은 강남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내온 커피를 마시며 자리에 앉자 성민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제가 여사님 덕분에 대학에 진학하고 전액 장학생으로 유학까지 다녀오고 나서 곧바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회사였는데 지금은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핸드폰 부품 제조업이에요. 그래, 성공했다니 정말 기쁘구나. 모두 여사님 덕분입니다. 그때 여사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대학도 못 갔을 거예요. 사실 계속 찾아뵙고 싶었는데 유학 다녀오면서 핸드폰을 바꾸는 바람에 연락처를 잃어버렸었거든요. 오늘 이렇게 우연히 뵙게 돼서 정말 기쁘네요. 성민이의 진심 어린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제가 오늘 여사님을 뵙게 된 건 하늘의 뜻인 것 같아요. 저는 오랫동안 여사님을 찾았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오늘에서야 제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졌네요. 내가 뭘 했다고 그러니? 그저 어려운 학생 한 명 도와준 것뿐인데. 아닙니다. 여사님은 제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그때 저에게 네가 성공해서 나중에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된다고 하셨죠? 저는 그때부터 그 말씀을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성민이 말을 듣고 있자니
아들 생각이 나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괜찮으세요?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신데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지금 어려운 일이 있으신 건 아닌지 여쭤봐도 될까요? 무슨 일이든지 꼭 도움이 되어드리고 싶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결국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차가운 탕수육부터 시작해서 제가 우연히 들은 대화까지 모두 말이지요. 이야기를 하는 동안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게 정말인가요? 낳아주고 키워주신 부모님의 하늘 같은 은혜도 모르다니 평생 효도는 못할 망정. 절대로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글쎄, 아직 모르겠어. 상가를 팔까 생각 중이야. 그런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성민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여사님 상가를 제가 매입하겠습니다. 시세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요. 뭐라고?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네가 왜 그런 걸? 아닙니다. 제가 진심으로 원해서 그러는 겁니다. 여사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고 싶어요. 그리고 사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저희 회사가 확장 중인데 바로 그 지역에 사무실을 내려고 했어요. 여사님의 상가는 위치도 좋고 저희 회사에 딱 맞는 크기입니다. 정당한 거래가 될 겁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마치 하늘이 저를 도우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드릴 말씀이 있다고 했던 건 이거예요. 그는 또 다른 봉투를 꺼내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10억 원. 수표입니다. 언젠가 여사님을 다시 뵙게 되면 이렇게 웃는 얼굴로 직접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받은 은혜에 대한 마땅한 도리라 생각하시고 꼭 받아주세요. 그리고 이건 제가 가지고 있는 경기도 양평 별장의 소유권 이전 서류입니다. 제 평생의 은인이신 여사님께 꼭 드리고 싶습니다. 뭐라고? 이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이렇게 큰 돈을? 여사님께서 베풀어 주신 덕분에 지금의 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니까 꼭 받아주세요. 여사님이 새 인생을 시작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나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성민이의 진심 어린 마음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상가 매매 계약서에 서명했고, 저는 그가 건넨 봉투와 별장 서류를 받았습니다. 성민아, 정말 고맙다. 내가 평생 잊지 않을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앞으로도 평생 감사할 뿐이죠. 연락드리면서 종종 찾아뵐게요. 그날 저녁 성민이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호텔에 최고급 객실까지 잡아주었습니다. 평생 처음 겪어보는 믿기 힘든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내일부터 새 인생을 시작한다는 생각에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상가 매매는 조용히 진행되었고 저는 성민이가 선물해준 양평 별장으로 이사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깊은 산속에 위치한 아름다운 전원주택이었지요. 이사 준비를 거의 마친 어느 날 갑자기 아들 진우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상가를 팔았다고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흥분한 얼굴로 소리치는 아들을 보고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팔았어. 내 상가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한 거였잖아요. 왜 상의도 없이 그런 결정을 해요? 며느리도 함께 왔는지 현관 밖에서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상가 기대하고 있었는데. 저는 두 사람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텅 빈 거실에는 이삿짐 상자들만 가득했지요. 앉아라. 아들 부부는 어색하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당혹감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누구한테 팔았어요? 얼마요? 우리가 그 돈 다시 모아서 상가 되찾아올게요. 아들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박성민 회장한테 팔았다.
가격은 네가 알 거 없고 박성민 회장, 그게 누군데요? 내가 옛날에 도와준 사람이야. 너희와는 달리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지. 그 말에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언제 은혜를 모르는 행동을 했다고요? 탕수육, 생각나니? 그날 밤에 너희 대화, 내가 다 들었다. 그 말에 두 사람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하더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가 죽기만을 기다리고 상가만 물려받으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니? 엄마, 그건 그냥 농담이었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아들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며느리도 따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상가만 다시 찾아주세요. 그들의 모습이 안쓰럽기도 했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니? 이미 결정했다. 난 이제 전원주택으로 이사 갈 거야. 너희와는 인연을 끊으려고. 엄마,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이제 와서 가족을 들먹이는 아들의 말에 꾹꾹 눌러 참아왔던 말들이 튀어나왔습니다. 가족! 저녁 먹으러 오라더니 차가운 탕수육이나 내놓고 내 등 뒤에서 나 빨리 죽으라고 기다리는 게 가족이니? 제 말에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눈물의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상가는 이미 팔았고 그 돈은 이미 다 써버렸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돌이킬 수 없어. 엄마, 어떻게 그 큰 돈을 어디에 쓰셨어요? 그건 네가 알 바 아니야. 내 돈이니까. 사실 저는 그 돈의 대부분을 기부했습니다. 독거노인 지원단체와 장학재단에 말이지요. 제가 받은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나누고 싶었거든요. 엄마, 제발요. 저희를 버리지 마세요. 버리는 게 아니야. 그저 각자의 길을 가는 거지. 너희가 나를 버린 게 아니었니? 엄마, 진우야, 이제 그만 나가라. 난 내일 이사 준비하느라 한가하게 노닥거릴 시간이 없다. 그리고 당분간은 연락하지 말거라.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저희 아이들은요? 손주들은 보고 싶지 않으세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잠시 가슴이 아팠습니다. 손주들은 정말 보고 싶었지만 이것이 최선의 결정이라고 믿었습니다. 손주들은 내가 나중에 따로 만나든지 할 테니까 이제 당장 나가! 아들과 며느리는 한참을 더 애원했지만 결국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저는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아팠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홀가분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기분이었지요. 이사한 지도 어느덧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양평 전원주택에서의 삶은 하루하루가 평화롭고 행복했습니다. 넓은 정원에 꽃과 채소를 가꾸고 아침마다 새소리를 들으며 일어나는 생활이 너무 좋았지요. 수키 씨, 오늘도 노래교실 수업 오실 거죠? 옆집에 사는 정씨 아주머니가 담장 너머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새로운 이웃들과 친해진 이후로 다양한 취미 활동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이따 같이 가요. 오늘은 박서진 노래를 배운다고 하던데, 이제 저는 그동안 상상도 못했던 여유로운 생활을 맘껏 누리고 있습니다. 노래교실, 붓글씨, 여행, 하고 싶었던 많은 것들을 이제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엿한 중견기업 회장이 된 성민이는 지금도 가끔씩 전화로 안부를 묻곤 합니다. 그는 제가 준 도움을 평생 잊지 않고 이렇게 은혜를 갚아 주었습니다. 성민이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사람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아들 진우로부터는 가끔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찾아오겠다고 협박까지 했지만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진심 어린 사과의 말들을 보내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언젠가 용서해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아들의 문자에 바로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만나볼 생각입니다. 아무리 미워도 제 자식 아니겠습니까? 손주들은 그동안 몇 번 만났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몰래 손주들의 학교 앞에서 기다렸다가 만나곤 했지요. 아이들은 할머니를 보고 너무 반가워했고, 저 역시 그들을 보는 순간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왜 요즘 우리 집에 안 오세요? 글쎄, 할머니가 지금은 좀 멀리 살고 있어서. 그럼 할머니 집에 우리가 놀러 가면 안 돼요? 그래, 방학 때 할머니 집에 놀러 오렴. 넓은 정원도 있고 맛있는 것도 많이 해줄게. 손주들과의 만남은 언제나 저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절대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을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할머니와 손주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지요. 오늘도 저는 테라스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아름다운 정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제 얼굴을 비추고 살랑거리는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치는 이 순간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거야.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한 달 전 며느리 지혜가 제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동네 마트 캐셔로 일을 시작했고 아들 진우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큰 잘못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는 달라졌어요. 저희 스스로 일어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어머니의 용서를 받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편지를 읽고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들을 완전히 용서할 수 있을지, 또다시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하지만 적어도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변화하려 노력한다는 사실에 조금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기대나 요구에 맞춰 살지 않습니다. 제 인생은 제가 주인이니까요. 물론 언젠가는 아들 가족과 화해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진정으로 변화했을 때 이야기겠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차갑게 말라버린 탕수육 한 접시에서 시작되어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기적 같은 반전을 직접 경험한 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제 선택에 조금도 후회가 없습니다. 그 사건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처럼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을 테니까요. 이제야 비로소 제 자신을 위한 진정한 제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하셨나요?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 자신의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존중받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을 무시하는 사람에게 바로 그 사람이 평생 사랑했던 가족일지라도 여러분의 소중한 것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소중히 여겨야 할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 인생의 두 번째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때로는 아픈 상처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더 행복한 길로 인도하는 법이니까요. 여러분의 인생도 언제든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부디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뒤에서 제가 항상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